네, 5분이 되어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무원 세션을 맡은 14기권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될 세션은 다음과 같이 CV가 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미지를 다루는 데 있어 전통적인 방법인 특징 추출, 그리고 지난 세션의 연장선에서 MLP가 가진 한계점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미지 처리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은 C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N의 핵심 구성 요소인 커널과 합성국 레이어, 그리고 패딩, 스트라이드, 수용 영역, 풀링, 그리고 프로파게이션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N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할 건데요. 이 파트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로 CNN의 성능이 향상됐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컴퓨터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CV란 이미지나 영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시각적 인지 능력을 갖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다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동일하게 이걸 보고 고양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이미지를 사람이 보는 것처럼 고양이 형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RGB 값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숫자 배열로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CV의 목표는 이 픽셀 값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는 여러 태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미지 분류란 이미지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판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아니면 토끼인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객체 탐지란 이미지 속에서 객체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에 표시를 하고 그 클래스를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여기 이미지에 있는 상황을 컴퓨터가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태스크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처럼 강아지가 바다에서 웃고 있다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같은 물체라도 각도나 조명, 가려짐,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생김새가 다양하다는 점 등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뷰 포인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점이라는 의미인데요. 같은 물체더라도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저희야 아까 그걸 조금 위에서 봤네? 아니면 광각샷을 찍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픽셀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객체로 인식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 가려져 있는 겁니다. 물체 일부가 가려져 있어도 원래 똑같은 객체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진처럼 고양이가 커튼 뒤로 숨어버려서 꼬리만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세 번째 사진처럼 얼굴만 나와 있거나 이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를 고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조명입니다. 조명은 조명 조건이 바뀌어도 어쨌든 물체를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입니다. 클래스 내 변동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고양이더라도 어쨌든 색깔 다르고 품종 다르고 색도 다르고 그런데 얘네를 다 고양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식별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그 CV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에도 변하지 않는 좋은 특징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사용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식에서는 사람이 직접 특징 추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미지 주요 특징을 찾고, 그리고 걔네들을 벡터로 표현해서 분류 모델에 넣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미지의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픽셀 주변의 영역 밝기 변화에 따라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추출되는 특징들을 백업 피처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이미지가 특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벡터로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에는 아주 큰 한계점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직접 어떤 특징을 추출할지 직접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특히 다중 클래스 분류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MLP입니다.
MLP는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선형뿐만 아니라 비선형 함수나 복잡한 함수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MLP의 구조는 입력층, 분립층,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MLP의 가장 큰 특징은 Fully Connected Layer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렐루나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라 같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비선형성을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다양한 활성화 함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XOR 게이트 문제에서 직선으로는 X랑 O를 분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MLP에서는 이게 가능해졌고, 그 이유가 활성화 함수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여기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특정 인계값 기준으로 이제 출력을 0, 1로 나누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는 입력값을 0과 1 사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에 넣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렐로 함수는 입력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을 추출하고 그리고 클 때는 입력값을 그대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MLP는 선형, 비선형 분류 모두 가능하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SVM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얘가 이미지 처리를 할 때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이미지를 플래튼하는 과정에서 픽셀 간의 중요한 공간 정보가 손실이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고양이를 1차원으로 변하게 되면은 만약에 전체 고양이 그 몸까지 다 있었다고 봤을 때 고양이 귀나 꼬리 같은 위치 정보는 사라지게 되겠죠. 1차원으로 플래튼하니까. 그러면은 훈련 데이터에서 고양이를 잘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고양이 자세가 뭐 원래는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눕게 되면은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델이 이미지 자체의 패턴을 학습했다기보다는 뭔가 훈련 데이터의 특정 구도나 위치에 과하게 의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그거는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미지의 위치나 형태 같은 중요한 특성을 제대로 학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시 레이어 구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과적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과적합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CNN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NN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고 이제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이고, 그리고 여기서 컨볼루션이란 그러니까 이름에 있는 개념처럼 가장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서 합성곱, 한국어로는 합성곱이라고도 하고, 작은 행렬을 이미지 위에서 이동시키면서 각 위치랑 유사도를 계산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CNN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한다는 점인데요. 아까는 사람이 직접 피처를 뽑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은 사람이 보는 이미지랑 그리고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미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컴퓨터는 픽셀의 RGB 값으로 이루어진 숫자 배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CNN은 이 숫자 배열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해서 최종적으로는 강아지라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아웃풋 보시면 클래스 중에서 덕을 0.45로 가장 높게 예측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왜 CNN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CNN의 장점 중 첫 번째로는 파라미터가 대폭 절감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신경망의 경우에는 앱시 레이어다 보니까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게 오버피팅으로 이어진다는 한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CNN은 작은 필터를 이미지 전체에 공유하는 그런 가중치 공유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 정보가 보존이 됩니다. FC 레이어에서는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플래튼하는 과정 때문에 공간적인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아까 다시 떠올려보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눈이랑 입을 인식했더라도 펼치게 되면은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뒤에 사진처럼. 그래서 반면 CNN은 이미지의 3차원적인 구조, 그러니까 가로, 세로, 채널까지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특징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조를 보존을 하면서 다음 계층으로 전달을 해서 더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CNN, 그러니까 밑에 게 CNN인데, 여기 끝부분 보시면 FC 레이어가 있죠. 아까 MLP에서 단점이 FC 레이어라고 했고, 걔 한계점을 보완한 게 CNN인데, 왜 여기도 FC 레이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LP는 오직 FC 레이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 추출이랑 최종 분류를 다 수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CNN에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로부터 특징을 뽑은 다음에 그리고 FC 레이어가 분류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특징을 압축을 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요약된 피처 맵을 입력으로 받아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MLP에서의 앱시 레이어는 특징 추출이랑 분류를 혼자 다 하는 거고 CNN에서는 잘 만들어진 특징을 보고 결정만 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분류가 CNN에서는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CNN이 사용되는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성인데요. CNN은 얕은 층에서는 성과 같은 저수준 특징들을 학습을 하고 층이 깊어질수록 눈, 코, 입과 같은 고수준 특징들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되면 CNN은 인접한 픽셀이 연관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수준에서 인식한 선들이 모여서 각 위치에서 눈, 코, 입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픽셀들이 뭐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의미 있는 덩어리의 집합이다. 뭐 얘네들끼리 의미 있는 정보를 구성한다. 그런 가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설명 이전에도 되게 직관적으로 당연한 말인 게 뭔가 갑자기 눈 옆에 발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행이동 등 변형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CNN은 이미지 속의 객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잘 인식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 핵심 특성 때문인데요. Translation Equivariance라는 때문인데요. 얘는 이제 같은 필터를 이미지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얼굴이 뭐 왼쪽 위에 있든 아니면 오른쪽 아래에 있든 동일한 필터를 적용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슷한 특징을 추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AP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얘를 통해서 이제 모델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CNN 마지막에 아까 FC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FC 레이어에서도 어쨌든 fully connected니까 파라미터 수가 적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GAP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수를 대폭 줄여서 과적화합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GAP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각 피처 맵에서의 평균을 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최종 출력에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커널이란 작은 행렬로 이미지의 엣지나 패턴, 질감 등 특정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산 방식은 커널을 이미지 위에서 이제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서 내적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로 피처 맵이 형성이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CNN에서 사용하는 커널은 전통적인 그런 필터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CNN은 사람이 일일이 특징을 설계할 필요 없이 스스로 가장 좋은 특징을 찾아내게 됩니다. 특징을 추출한다는 부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통적인 필터를 좀 예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라플라시안 필터는 경계를 검출해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촌 필터는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블러 필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NN에서는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고정된 필터를 쓰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자동으로 최적화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CNN에서는 하나의 필터가 하나의 피처 맵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피처 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같은 인풋, 입력 이미지더라도 필터마다 전혀 다른 영역에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과하게 반응한 거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반응을 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수용 용량, 그러니까 receptive field인데요. 이제 피처 맵의 한 픽셀이 입력 원본 이미지에서 보는 영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용 용력이 커지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 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내적 연산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 픽셀의 참조가 된 인풋 영역이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수용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멀리 떨어진 픽셀 간의 관계가 학습이 될 거니까 뭔가 이미지의 문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ceptive field는 커널의 크기 그리고 네트워크의 깊이에 비례해서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 곱하기 3 커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5 곱하기 5를 사용을 하면은 한 번에 보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receptive field도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층을 쌓으면 이 receptive field가 누적이 돼서 확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커널을 사용하더라도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어쨌든 각 층에 이 receptive field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매우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CNN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일단 여러 개의 컨보루셔널 레이어랑 그리고 풀링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으로 일단 컨보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피처를 추출한다고 했었죠. 이미지 속에 엣지나 곡선이나 색상 같은 그런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찾는 방법은 필터가 입력 이미지 위에서 한 칸씩 슬라이딩을 하면서 내적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런 컨볼루션 연산이 효율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로컬 커넥티비티입니다. MLP에서는 하나의 뉴런이 이미지의 모든 픽셀과 연결이 되는데 이 레이어에서는 각 뉴런이 입력의 작은 영역, 그러니까 receptive field에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라미터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미지의 지역적인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웨이트 shearing입니다. 하나의 픽터가 이미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곧 어떤 특징이 이미지의 어느 위치에 나타나더라도 동일하게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모델은 이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그런 특징 추출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파라미터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이어는 피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력 크기는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구조 때문에 MLP보다 CNN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패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을 연산을 할 때 출력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패딩입니다. 먼저 패딩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학습곡 연산을 반복을 할 때마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계속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32 곱하기 32의 이미지를 5 곱하기 5 필터로 합습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산을 해봤을 때 최종 출력 크기가 28 곱하기 28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NN의 초반 레이어에서 해석도가 너무 빨리 줄어들게 되면은 이미지 가장자리에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놓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가장자리에 뭐 조그마한 작은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손실이 되어버리면 그 정보가 아예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딩이 필요한데 패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합성국 연산 전에 입력 이미지 가장자리에 약간 필이 있듯이 이렇게 뭔가 감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시 보시면 만약에 패딩이 없었다면은 5 곱하기 5 인풋에다가 4 곱하기 3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출력은 4 곱하기 3으로 작아지게 되겠죠. 똑같은 데다가 이렇게 패딩을 했죠, 0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3 곱하기 3을 패딩한 곳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적 변산을 하면은 그 출력값도 5 곱하기 5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출력 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고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깊어지더라도 해상도가 줄어드는 걸 방지를 해주겠죠.
따라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도 이미지 크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더 깊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얼핏 언급한 특징인데 가장자리 픽셀들이 더 많은 위치에서 연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덕분에 이미지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들도 소홀하게 다뤄지지는 않고 조금 더 많은 영역에서 참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는 스트라이드라는 건데요.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입력 위를 이동하는 강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7 인풋 이미지를 보면은 영역에서 초록색으로 넘어갔죠. 근데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초록색 영역에서 두 칸을 띄워놓고 초록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드 값을 크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출력 크기가 줄어들고 연산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그만큼 해집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밀한 위치 정보나 작은 패턴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세밀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스트라이드 1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간 크기를 줄이면서 좀 더 추상적인 그런 특징을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스트라이드 2를 사용해서 해상도를 줄이는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커지면은 상위 레이어에서의 리셋트 필드가 좀 더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스트라이드가 클수록 이제 피처 맵에서 인접한 픽셀들이 담고 있는 입력 이미지의 공간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이니까 다음 레이어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더 넓은 영역을 동시에 참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딩이랑 스트라이드라는 두 파라미터를 통해서 출력 크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서 출력 이미지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레이어는 풀링 레이어인데요. 풀링 레이어란 피처 맵의 크기를 줄여서 핵심 정보만 남기는 기법입니다. 풀링의 특징 첫 번째로 크기를 줄여가지고 파라미터랑 계산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치 불변성인데요. 물체가 조금 이동하더라도 어쨌든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불변성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풀링 레이어 또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줄여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이제 맥스 풀링이랑 그리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인데 이제 맥스 풀링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 내에서 가장 큰 값만 선택을 해서 가장 강한 특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시를 보시면 노란색 영역에서 3호, 4구 중에서 9가 가장 크잖아요. 그냥 9만 남겨두는 이런 거를 맥스 풀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애플 스프링 같은 경우는 영역 안에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얼핏 말했던 GAP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피처 맵에서의 평균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까 FC 레이어를 배치했을 때 파라미터 수가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프로파게이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인데요. 이거는 입력된 이미지가 CNN의 여러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최종 예측값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했던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필터랑 입력의 합성국 연산을 통해서 삐처 맵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주로 렐루를 사용하는데 일단 비선형성을 부여를 하고 음수값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하고 그리고 fully connected layer 아니면 GAP 해가지고 최종 예측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볼 건데, 사실 이게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의 핵심이겠죠. 얘는 이제 손실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CNN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치가 필터의 값이고, 이거를 전체 공간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로스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층에서의 가중치에 대한 미분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인트로 투 딥러닝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이제 순전파를 통해서 나온 예측 값이랑 실제 정답 차이,
그러니까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계산된 기울기를 바탕으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필터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이제 필터가 이미지 전체를 훑기는 하는데, 이제 한 번의 연산에서는 되게 국소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가 얼마나 잘 학습이 되었나를 판단을 하려면, 필터가 지나간 모든 위치에서 발생한 기여도를 다 합산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는 각 위치에서의 입력 패치, 그리고 상류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이제 필터의 새로운 업데이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기울기 계산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픽셀이 오차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지를 찾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순전파를 거꾸로 돌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전파가 필터로 이미지를 훑어가지고 특징을 추출했으면은 역전파에서는 오차가 거꾸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각 픽셀의 영향력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필터를 좌우상하로 이제 180도 플립을 해서 선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원래 이미지의 어떤 좌표가 최종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링 레이어의 역전파입니다. 플링 레이어는 중간에 껴있기는 한데 학습할 파라미터는 없어서 오차를 그냥 다음 층으로 전달만 하는데요. 맥스플린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값 하나만 골랐겠죠. 그래서 역전파 때도 가장 큰 값이 있던 그 인덱스에만 오차를 전달을 하고 나머지 위치는 그냥 0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플린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낸 거니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값이 결과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n개다라고 하면은 오차를 n분의 1만큼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모든 노드에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 수식인데요. 일단 손실함수 2를 출력에 대해서 미분한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단 현재 출력이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이 그레디언트가 역전파의 시집점이 돼서 뒤로 전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FC 레이어로 가면은 저희가 잘 아는 경사광법 공식에 따라서 새로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보지션 레이어로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 기울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바이어스 기울기인데요. 각 위치에서의 상류 그레디언트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이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이제 필터가 지나간 모든 위치의 정보를 합산하는 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터 하나가 이미지 전체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필터의 기여도를 모으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식은 상류 그레디언트랑 180도 회전된 필터를 합성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원래 이미지의 픽셀 단위까지 역추적해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다 받고, CLN의 그런 개념도 다 받고, CLN의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좀 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합성곡 연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3이라고 이분이 적었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그대로 예측을 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NN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챌린지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좋은 성능을 도출한 모델들이 CNN 필드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 대회가 아니라 CNN 모델 발전의 기준이 된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모델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모두가 동일한 데이터랑 그리고 평가 기준 위에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이미지 규모, 그리고 클래스 조건이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과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작업 특징 추출이나 얕은 모델로는 더 이상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게 2012년에 알렉스넷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이제 딥러닝 기반 CNN이 기존의 머신러닝을 명확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2위에 비해서 오류가 지금 0.1이나 낮고 그리고 GPU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알렉스데이슨 구조 자체만 보더라도 그 당시 기준에서는 좀 도전적인 CNN 모델이었는데요. 총 8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그리고 마지막에 3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들 사이사이에는 이제 맥스블링 레이어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통해서 공간 해상도를 줄이면서도 중요한 특징들을 유지를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넷은 CNN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컨볼루션, 풀리 커넥티드 흐름을 정립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의 핵심 아이디어는 여러 기법들의 결합에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단순히 데이터를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지의 좌우 반전이나 크롭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수는 그대로 두면서도 학습 과정에서는 훨씬 다양한 입력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특정 형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걸 막고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시각적 패턴을 학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적합 문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Dropout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일부 뉴런을 랜덤하게 비활성화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알렉스넷 이전까지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화 함수가 주로 사용이 됐는데 이 함수들은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근데 알렉스넷은 멜로 활성화 함수를 도입을 함으로써 기울기 소실을 완화하고 학습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넷입니다. 구글넷은 총 22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깊은 CNN이지만 단순히 레이어를 쌓는 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구조 설계를 통해서 깊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구글넷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인셉션 모듈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컨볼루션, 그리고 맥스 풀링을 병렬로 수행한 다음에 그거를 채널 방향으로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리세트 플래그를 동시에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스케일의 특징이 중요한지는 모델이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원래 필터 크기를 하나로 고정하던 그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구조입니다. 이때 연산량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원바이원 컨보지션 필터입니다. 구글넷은 큰 커널을 적용을 하기를 전에 원바이원 컨보지션을 사용을 해서 채널 수를 먼저 줄였는데요.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연산량과 파라미터의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 원바이원 컨보지션은 단순한 상황 축소뿐만 아니라 비선형성을 부여를 해서 표현력을 높이는 역할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이 설계 때문에 구글넷은 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효율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넷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에버리지 쿨링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아까 설명에서 있었듯이 기존에 있는 CNN들은 마지막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서 되게 많은 파라미터들을 필요로 했는데 이제 구글넷은 GAP를 통해서 바로 이제 분류기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이면서도 과적합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 그리고 CNN 설계에서 GAP는 하나의 표준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까 GAP가 FC 레이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넷은 깊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Auxiliary Classifier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중간 지점에 보조 분류기를 추가를 해서 학습 과정에서 추가적인 로스를 제공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보조 분류기는 학습 시에만 사용이 되고 기울기를 중간 레이어까지 직접 전달을 해서 학습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BGC 넷인데요. 이거는 2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글넷이 1등이고 얘가 2등인데 구글넷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하고 예쁜 모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얘의 핵심 아이디어는 CNN을 깊게 만들면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검증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9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구조의 일관성, 그리고 깊이에 있습니다. BGC 넷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3x3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3x3 필터를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하나의 큰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랑 좀 유사한 리세트 필드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쨌든 비선형 변환을 더 많이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BGG 넷은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복잡한 특징을 계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성능 향상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이라는 사실을 좀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봤듯이 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좀 향상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레이어를 더 많이 쌓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레이어 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과적합과는 별개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이거를 degradation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울기 소실 문제인데요. 이제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복잡화 과정에서 전달되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가족 레이어들이 거의 학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단순히 더 깊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깊은 모델일수록 오히려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즈넷은 학습의 관점을 좀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리지듀얼 러닝, 그러니까 레이어가 전체 함수를 직접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입력이랑 출력의 차이만 학습을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레이어의 출력이 입력이랑 크게 다를 필요가 없으면은 그 차이만 0에 가깝게 학습을 하자. 그게 좀 더 쉬운 것 같다. 이런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지듀얼 러닝을 구현한 구조가 바로 스킵 커넥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몇 개의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출력에 그대로 더해주는 이런 경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덕분에 정보랑 기울기가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역접화 과정에서 기울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크게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가 깊어져도 학습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레즈넷은 예전에는 어려웠던 깊은 네트워크의 학습을 실제로 좀 더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레즈넷은 단순히 깊기만 한 모델은 아니고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아이디어인 스킵 커넥션 그리고 리지듀얼 러닝은 이후에 있는 모든 딥러닝 아키텍처의 기본 설계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디지털 러닝을 적용한 CNN이 깊이가 깊음에도 에러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보틀넥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레진에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한 레이어가 50 정도 넘어가면은 사용이 되는 건데요. 얘는 이제 병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설계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기본적인 부학에서는 이제 3x3 컨볼루션을 두 번 사용을 하는 구조가 많이 쓰이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되게 깊어지다 보면은 어쨌든 연산량도 그렇고 파라미터도 그렇고 되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틀넥 구조는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3x3를 그대로 쓰는데 이제 앞뒤에 원바이원을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시면 뭔가 원바이원으로 일단 채널 수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3x3로 일단 공간적인 특징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바이원을 통해서 채널 수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3x3를 이제 채널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만들어서 전체 계산량을 줄이는 게 이 보틀넥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모델들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코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드 리뷰가 생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파일을 올려두긴 했는데 안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미지를 같이 안 보내드려서 그래서 일단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코렉에서 할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코드 리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아까 강조드렸던 필터 이해랑 그리고 스트라이드랑 패딩이 아웃풋 쉐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코드로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강조드렸던 레즈넷을 구현을 좀 해놨는데 이제 그거는 방금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인 이제 리지듀얼 러닝이랑 그리고 스킵 커넥션, 걔네만 좀 어디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는 이미 출력값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가져오고요. 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냥 출력값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쓸 이미지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기니인데요. 일단 얘를 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같이 드리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만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로드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불러와서 필터를 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적용할 필터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별 X, 소별 Y, 그리고 라플라시안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거는 세로 경계를 좀 강조를 하는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라서, 이미지에서 이제 좌우 그 밝기 변화가 좀 크면은 값이 크게 나오는 그런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별 Y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그 음수가 맨 위에 층에 가 있고, 그리고 양수가 맨 아래 층에 가 있어서, 이제 얘네는 약간 위아래 방향의 밝기 변화가 크면은 그게 검출이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가로 윤곽선이 강조가 되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특정 방향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윤곽, 경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해보면은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로선을 검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얘는 모르겠고 이 글자를 보시면 배자를 보시면 특히 이 세로선이 잘 검출이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소별 Y 보면은 얘는 이제 가로 뭐 평행한 거를 잘 검출하는 거니까 이것도 배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로선이 훨씬 잘 검출이 된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라플라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곽 자체만 검출을 하는 건데 모르겠고 그냥 모자가 되게 잘 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랑 패딩이 아부 쉐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트라이드가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패딩이 뭐 0, 1, 2 이렇게 커진다라고 봤을 때 이제 패딩이 크면 클수록 어쨌든 인풋 이미지에 둘러싸고 있는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웃풋 쉐입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내적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패딩을 이제 뭐 0으로 고정해두고 스트라이드가 1에서 2로 늘어났을 때를 본다면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인 거에 비해서 스트라이드가 2인 게 훨씬 아부 쉐입이 작겠죠? 왜냐면 스트라이드가 클수록 얘네가 내적 연산을 좀 더 껑충껑충 띄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레즈넷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지듀얼 러닝이랑 스킵 커넥션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 포워드 함수 보시면은 여기 안에 아이덴티티를 X로 이렇게 잡아서 스킵 커넥션 경로를 이렇게 잡아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fx 더하기 x를 그냥 여기서 바로 하고 있어서 여기서 바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즈넷 구조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제 제가 여기서 구현한 거는 레즈넷 18인데요. 일단 레즈넷 18이라고 불리는 게 그러니까 10도 있고 뒤에 50도 있고 숫자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 얘가 왜 레즈넷 18이냐면 이제 배치나 렐루 같은 연산은 좀 제외를 하고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가지는 웨이티드 레이어가 총 18개라서 그런데요. 일단 여기서 뭐 개수를 세본다면 일단 여기 얘가 첫 번째입니다. 얘가 가장 처음에 이미지를 받는 애고요. 어, 그리고 코드 중간에 여기 레이어 1, 2, 3, 4 보시면은 여기 각각 두 개의 베이직 블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코드 설명은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충분히 여기 위에 뭐 돼 있고 여기 밑에도 뭐 있긴 한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금방 될 것 같고 아무튼 각각 두 개의 베이직 블럭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의 베이직 블럭 안에 또 컨볼루션 1, 컨볼루션 2 그래서 총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스테이지당 4개씩 있고 그 레이어가 4개가 있어서 이게 4 곱하기 4 해서 여기 16개의 컨볼루션 층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FC 레이어가 있죠. 분류를 담당하는. 그래서 얘까지 해서 1 더하기 16 더하기 1이라서 총 18개라서 이제 레슨은 18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얘네를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학습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식적인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로드를 했고, 그래서 저는 포메라니안 사진을 그대로 넣어서 예측을 시켜봤고요. 그 출력한 결과를 보시면은 포메라니안을 가장 높은 확률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MLP가 가지는 공간 정보의 손실이라는 한계를 CNN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하자면 CNN은 커널을 통해서 이미지 주요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패딩이랑 스트라이드를 조절해서 피처 맵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층이 깊어질수록 리세트 필드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폴링 레이어를 통해서 연산 효율을 높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알렉스랩, 그리고 인셉션 모듈 구조의 구글랩, 그리고 3x3 필터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말해줬던 BGG랩, 그리고 스킵 커넥션, 그리고 리지듀얼 러닝을 도입한 레즈넷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